내일 우리 그 학원에 설명회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원래 이제 박람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박람회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경찰복 이제 경찰 장구들 좀 이리 다 좀 갖다 놓고 경찰차도 한 대 끌고 오고 경찰차도 한번 타보고 그거는 농담이고요. 이제 박람회를 좀 한번 해보자. 설명이 너무 이제 구태의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했네요 이번에도. 그런데 이제 좀 박람회라는 이름 그 자체가 좀 그렇고 또 이제 지금 박람회처럼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학원가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약간 이제 체험 뭐 이렇게 뭐 설명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준비를 열심히 잘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꼭 내일 그 현직들도 좀 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야기도 좀 여러분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뭐 이야기 해줄 거 있으면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고 이렇게 좀 이게 창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니까 여러분 이야기 들었지? 못 들었나? 못 들었구나. 왜 말을 안 해줬을까? 내일 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이제 그 어떤 뭐 체험 뭐 이거 설명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니죠. 여러분들 그 대상이 아니고 혹 현직들하고 이제 현직에 나가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 막 경찰학교 완전히 현직에 나가서 오랫동안 이제 경찰 그 공무원 했던 사람들 말고 이제 갓 이렇게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 뭐 마지막에 어떤 멘탈이라 마지막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런 거 좀 들어보고도 싶고 그래 하면 내일 이제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 들어봐도 돼요. 한 10시 정도에 이제 시작하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부 상속까지 했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보죠.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중한형을 때리지 못한다는 거죠. 중한형을 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한형 선고 금지. 중한죄라 중한사실 중한법 적용은 됩니다. 그죠? 형만 선고하는 형만 선고형만 중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형이 중하게 바뀌면 누가 마음 놓고 상소를 되게 합니까? 우리 상소권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3번 정도 재판 받아봐라 이렇게. 네가 수긍할 때까지 그래 하면 3번 정도 재판 받아 해줄게 이 말인데 만약에 상소를 얘기했더니 형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마음 놓고 상소를 해요. 그래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얘기했을 때 원심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 뭐 중한죄나 중한사실 중한법 적용은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형은 중하게 선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한 사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검사만이 상소되게 하거나 검사 피고인 쌍방이 상소되게 해서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지면 이때는 불변금이 적용되질 않아요. 왜? 검사도 당사자고 검사는 형을 높이기 위해 상소되게 하는 건데 여기에 불변금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검사하고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되게 해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돼 버리면 누구 것만 남아있노? 피고인 것만 남아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요.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는 겁니다. 상소한 사건. 상소한 사건은요. 2심 그리고 3심이요. 1심의 경우는 2심, 2심의 경우는 3심. 상소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혹 파기에서 다시 환송, 파기 환송, 이송, 파기에서 환송, 이송한 사건. 그 환송, 이송받은 법원은 그러면 불이익하게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꾸죠. 상급법원이 지가 파기에서 자판하면 불이익하게 못 바꾸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불이익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상수 및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 분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파기 자판이든 파기 환송이든 간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됩니다. 똑같은 신급 재판을 다시 하더라도요. 불이익하게 못 바꿉니다. 됐죠?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식 재판 청구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약식에서 물어보건 아니면 불변금에서 물어보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재판 청구했을 때 원래 불변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95년에 불변금 원칙이 들어왔거든요. 정재판 청구의 보장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97년부터 시행됐거든요. 시행한 지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불변금이 도입되기 전과 비교해 보니까 한 6배 정도로 이렇게 정재판 청구하는 빈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약식은 좀 경미한 범죄 아니에요. 이 경미한 범죄 이거 정재판 청구에서 이쪽 재판한다고 거의 우리 사법 역량이 아주 경미한 범죄에 치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정재판 청구했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온전히 다 이제 폐지를 해버리고 형을 이렇게 중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정재판 청구 남발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더니 반대가 좀 심한 거예요. 정재판 청구권 이걸 보장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약식은 비공개 서면 심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판사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과한 형이 떨어지면 적어도 정재판 청구해가지고 판사한테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남용하는 놈들이 있기는 해요.
남용하는 놈들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선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형을 이렇게 불이익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체반 청구를 못할 거 아니냐.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 그 말도 맞다는 겁니다. 그럼 좋다. 남용도 막아야 되는 우리 현실적인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한 종류의 형으로는 못 가되 중한 형량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절충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중한 형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 벌금까지가 약식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재산형 유죄니까 벌금까지. 이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인 자격정지라든가 또는 징역 금고, 사형 이렇게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를 못하되 중한 형의 양은 중하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정체반 청구이 위축되는 것도 좀 막아보고 중한 종류의 형으로 못 가니까 이게 자격 정지반 청구했을 때 벌금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자격정지라 이게 징역 금고로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단 좀 해봐라. 근데 남발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은 거죠. 됐죠? 그래서 형의 종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새롭게 도입된 거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폐지가 되고 그러면 적결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건 사실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은 이전대로 기억하면 돼, 적결은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적결이 문제되냐면, 적결의 경우에도 이전에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불변금이 없었어요. 근데 95년에 우리 형소법에 약식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에 불변금이 도입되자, 그때 이제 판례가, 적결에 관한 법에는 규정은 없거든요. 판례가 우리 적결에 관한 법을 보면은, 우리 적결 이 절차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 형사 절차의 내용을 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식에 정체반 청구했을 때 불변금이 딱 들어오자 적결에도 판례가 적결에 대해서 정체반 청구했을 때 불변금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약식에 도입되자 95년에 도입되자 이 적결에도 판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약식에서 이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이 적결도 따라 바뀔지 아니면 적결은 계속 밀고 갈지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적결의 경우에는 이전 그 내용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약식만 정확하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폐지, 그다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도입. 이거 딱 기억하시고요. 적결에 대한 정체반 청구의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중한형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결은 이전처럼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다음 재심요.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을 청구가 어떻게 되느냐? 재심을 청구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왜? 재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자, 상소를 제기했는데요.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가지고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한 개의 죄값과 여러 개의 범죄를 같이 모아서 때리는 죄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다음 자, 약식령에 대한 정체반 청구의 경우에 다른 사건이 병합돼서 경합범 처단할 때 이때도 불변금 원칙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는 근데 이전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어도 징역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판례들은 그냥 참고로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징역으로 가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한 판례도 있고 불이익 변경이라고 한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 판례들은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시정이 좀 되어지고 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이익인가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우리 교재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거기에 그 110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거 볼게요. 챕터 5. 자, 거기 보면은 구교재는 페이지를 좀 잘 찾으세요. 자, 왔죠? 자, 그러면 중형 선고 금지 원칙이죠. 이 중한 사실, 중한죄, 중한 법령 적용은 가능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어 적용은 항소심, 상고심에 적용되는 거죠.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 사건에 적용되어 재심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됐죠? 우리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는 일단 빼버렸습니다. 이전에 집어넣었던 것을 일단 뺐어요. 적결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변금은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세요.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불변금은 폐지,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도입 이렇게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도입, 불변금 폐지. 적결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그대로 불변금 원칙은 아직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는 모습은 앞으로 보게요.
그다음 이제 병합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합된 사건이요. A죄로 기소가 됐는데 다른 사건이 병합돼가지고 A, B를 경합범 처단하면서 중환형 이건 가능합니다. 불병금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됐죠? 오케이. 그다음 판결서 경정. 여러분 판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이 오류를 경정하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가 원래 받아야 됐던 것을 받는 것이라서 불이익 변경이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판결서 경정을 통해서 시정하는 것. 여기에는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판결서 경정을 통해서 불이익한 결과 처리되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자,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이 나와요. 자, 형종 변경이 나오네요. 형종 변경. 자, 형종. 우리 불이익 변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경중을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사형, 그다음 자, 무기요, 무기, 징역 금고. 그다음에요. 유기, 징역 금고. 근데 징역이 금고보다는 중하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정지, 벌금, 구류, 가료, 물수, 이 형의 종류, 형의 경중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징역이 금고로 가면 똑같은 기간이면 금고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아니고. 자, 징역 6달, 금고 1년. 자, 기간이 다르면요. 징역과 금고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의 장단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이고. 징역 1년에 금고 6달.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기간이 다르니까 징역 금고로 볼 필요 없어요. 기간의 장단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6달이니까 불이익 변경 아니죠. 기간이 똑같을 때는 뭐가 더 중하다고요? 징역이 금고보다는 중하다. 왜? 징역은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옆에 파란색 글자. 징역 6달에 벌금 100으로 갔습니다. 이건 어때요? 6달이 벌금 100. 벌금은 6번째 형벌이잖아요. 불이익 변경 아니고. 징역 6달이 벌금 100. 그런데요.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노역장 유치 기간이 만약에 7달이다. 그러면 6달, 7달 불이익 변경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왜? 벌금을 내면 노역장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벌금 100, 벌금 100. 벌금이 100만 원 똑같을 때는 그때 노역장 유치 기간을 보는 거예요. 대체 집행. 이 대체 집행 기간이 6달, 7달이니까 불이익 변경이죠. 그 밑에요. 벌금 200, 벌금 150. 그럼 노역장 유치 기간은 볼 필요 없어요. 왜? 벌금이 다르니까요. 그쵸? 너무 쉬운 거예요. 불이익 변경 아닙니다. 됐고, 이제 부정경과 정기형. 우리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경을 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기와 장기를 정해서.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한 죄를 범한 경우에 2년 이상 유기형.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그때는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부정경을 때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 부정경은요. 그 기준 시점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알겠죠?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심은요. 1심과 2심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심에서 요놈이 19세 미만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부정경을 때렸습니다. 요놈이 항소를 되겠네요. 요놈만이. 근데 2심 여전히 사실심이죠. 요놈이 19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1심의 부정경 선고는 잘못됐죠? 파기해가지고요. 정기형으로 갑니다. 정기형으로 합니다. 왜? 사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한다 했잖아요. 2심도 사실심이니까요. 이 선고 시점에 이미 19세가 됐잖아요. 그럼 1심의 부정경은 잘못된 거예요. 파기해서 이제 정기형으로 갈 거예요. 그때 무엇보다 중하게 못 바꾸느냐 말이에요. 단기와 장기 중에서 단기를 표준한다. 단기 표준설요. 왜? 단기를 경과하면 석방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단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4월 8달 1심에서 이렇게 때렸다면 2심에서는요. 최대 4달밖에 안 됩니다. 단기 표준설 됐죠. 그러면 여러분 2심까지 여전히 19세 미만이었어요. 2심까지 19세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부정경 나오겠죠. 그런데 상고를 정했는데 3심 절차 진행 중에 19세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3심은 사후심이에요.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3심에서 19세가 된 것은 고려를 못합니다. 그러면 2심의 부정경 선고할 때 2심 선고할 때 이때 19세 미만이었으면 이러면 그대로 19세 미만 맞아요. 그러니까 2심의 부정경 선고는 즉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상고심에서 여전히 부정경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상고심에서 성년 부정경, 항소심에서 성년 정기형. 됐죠? 꼭 기억에 둬라. 넘어가죠.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거기에 이제 집행유예요. 어제 또 설명했는데 집행유예 있잖아요.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을 때 이 유예는 도가를 하면 형 선고 자체는 효력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가 될 수 있죠. 취소나 실효가 되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행유예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떨어진 것이 상소를 제기했더니 징역 10달로 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불이익 변경인가? 집행유예는 도가가 될 수 있고 그럼 도가가 되면 형선고 자체는 효력을 잃게 되고 이렇게 본다면 빵일이 10달로 갔으면 불이익 변경이 되는데 집행유예는 취소나 실효가 될 수 있고 그럼 취소 실효되면
그대로 1년을 집행하게 되는데 1년이 10달로 갔으니까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 가지고 있는 기본 기준이 있죠. 원심에 있던 지뷰는요. 원심에 붙어있고 원래 신금에 붙어있던 지뷰가 상소심에서 사라진 이런 경우 그 위에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 원심에 있는 지뷰는 무사히 도가한다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더란 말이에요. 무사히 도가하면 형성후 자체 1년은 효력을 잃겠죠. 빵일이 돼요. 빵일이 10달로 바뀐 거니까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케이스 징역 10달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이렇게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가요. 상소심에 새롭게 등장하는 집행유예 있죠. 이거는 취소나 실효가 되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요. 그 취소나 실효가 되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게 돼요. 10달이 1년으로 갔으니까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이런 기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됐죠? 그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설명 들으면 그래 알아. 딱 이 내용 보면서 알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실제 문제를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듣기는 많이 했지만요. 또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많이 봤지만요. 실제 시험 적합성이 있는 문제를 많이 안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게임을 많이 안 해본 것이라고요. 제가 딱 보면요. 책을 찾아보면 이건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많이 안 풀어본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 학원이 상당히 그것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우리 학원이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그래요. 아침마다 계속 문제를 줄기차게 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숙달을 하거든요. 게임을 많이 해본다. 게임 많이 하는 놈이 게임 잘하는 거 당연해요. 우리 학원이 최고 학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 학원 중에서 우리 학원이 제일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 학원보다도 더 많이 문제를 푸는 학원이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풀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최고거든요. 게임을 많이 보면 게임 이기기까지 해요. 지금 내가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가지고요.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죠. 아주 쉽게. 정말 많이 풀어가지고. 잡다한 문제들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것들 그럼 풀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 비교해야 될 건 금고 월 징역 월 집행유예 2년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세요. 이거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금고 5달인데 징역 5달이 집행유예 2년. 이게 똑같이 5달일 때 똑같이 기간이 똑같을 때 또 금고 월 징역 월 금고 6월 징역 6월 이렇게 똑같을 때 근데 징역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이런 걸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전에 불이익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상소임에 새롭게 붙었으니까 취소. 그러면 5달인데 징역이니까 일이 있으니까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했거든. 이전에. 근데 판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불이익 변경이 아니래. 그래 이건 암기해 주세요. 그래 실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입맛대로 골라보라 하면 전부 다 뒤에 깐다 하지 앞에 거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금고 5달은 지금 당장 빵에 들어가야 돼. 근데 징역 5달이 집행유예 2년은 뭔데? 지금은 나중에 그 빵에 들어가서 콩마무에서 일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집행을 유예할게. 딱 2년 동안 조심하면 없어질게 하면 다 뒤에 깐다 하지 앞에 거 한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일 수는 사실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는 암기를 해주세요. 오케이. 그다음 선고유예. 여러분 이건 어제 내가 지문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쉽게 여러분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어제 문장으로 돼 있으면요. 우리 다른 별 문제집에 문장으로 돼 있으면 쉽게 못 찾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문장이 실제 시험에는요. 자 원심의 징역에다가 집행유예를 붙이고 선고유예한 벌금을 원심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붙이고 선고유예한 벌금을 선고했다. 이때 불이익 변경인가 이렇게 본다고요. 문장이 그렇게 주어진다고요. 어제 우리 다른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에 집행유예를 붙이고 그 다음 선고유예한 벌금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여기 필링노트는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방금 우리 다른 문제집엔 그 표현을 그대로 줬죠. 그걸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됐죠?
문장으로 돼 있어요. 뽑아보세요. 자, 여기는 콩밥 먹어야 돼. 콩밥 먹어야 돼. 여기는요, 돈은 이거는 안 돼도 되죠. 안 되죠. 선고유예니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징역에 집행유예가 붙었지. 집행유예. 그러니까 콩밥 먹지 않아요. 근데 벌금, 선고유예 없어졌죠? 돈은 내야 된다고요. 돈을 내는 불이익은 물론 있게 내요. 지금 돈 안 내도 되지만 돈 내야 돼. 근데 여기는요, 깜빵에 들어서 콩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깜빵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깜빵에서 나오는 게 돈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는 겁니다. 됐죠? 빵에서 나오는 게 더 좋죠. 돈을 내더라도. 불이익 변경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밑에 기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해요. 자, 맨유죠. 맨유. 우리 박지성 뛰었던 맨유. 오늘 요즘에 지성이는 뭐 하고 있는지 뭐 도통 연락도 없고 시키고. 자, 아니 뭐 그래도 시키고 뭐 연락도 좀 하고 그래 해가지고 뭐 좀 어떻게 근황은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시키고 어디 가서 뭐 저전에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친선 축구 뭐 이런 거 하러 돌아다닌다며. 신났어. 자, 맨유의 벌금을 아니 그 내 동생이거든요. 박용두 박지성 자, 맨유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요. 맨유의 벌금을 선고하는 거. 그 진하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맨유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이 불이익 변경 아닙니다. 맨유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에요. 맨유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딱 같잖아요. 맨유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면 불이익 변경 맞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이 면은 뭐냐면은 자유형의 형집행 면제예요. 자유형의 형집행을 면제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 자유형의 형집행 면제를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가면 여러분 유예 기간을 두고 가면 형성부 자체가 효력을 잃거든요. 근데 자유형의 형집행 면제는 형집행만이 면제될 뿐이거든요. 그러면 선고한 것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집행유예예요. 이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불이익 변경 아니에요. 자유형의 형집행 면제를 집행유예로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아니야. 그 다음에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가는 것은요.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콩밥 먹으러 들어가야 돼. 근데 벌금은 내면 끝이야. 이 벌금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벌금을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가면 자유형이 선고가 안 됐습니다. 유예기간의 경감이 아예 면소된 것으로 봐요. 이거는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오면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불이익 변경에 관한 판례 정리가 쭉 나옵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이 나오고요. 한 장 넘어가면 불이익 변경에 관한 판례 정리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불변감에 관한 내용들도 충분히 다 풀거든요. 됐죠? 이거 한 개 한 개 다 잡아주기에는 우리 시간 관계상 조금 그렇고요. 여러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기 판결의 구속력. 이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 상诉통칙의 마지막인데 이건 뭐 한 8년 정도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는요. 자, 여기 아주 간단하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 올라갔어요. 2심에서 1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파기했네요. 이 파기 판결이 하급법원이 구속합니다. 야, 너 이거 정말 잘못했어 임마 하면 하급법원이 구속해요. 2심이 1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파기했다고요. 야, 이 부분 법률 판단과 사실 판단이 잘못됐잖아 임마. 법률 사실 판단 소곡 부정이라 합니다. 잘못됐어. 이게 바로 소곡 부정이요. 소곡 부정 그 뒤에다 이퀄 잘못됐어 임마. 잘못됐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다 줘요. 잘못됐어 씨. 이게 소곡 부정 판단이요. 어이 엄청 잘했다. 이게 뭔데? 즉각 긍정 판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소곡 부정 판단. 잘못됐다 이 새끼야. 이거 있잖아요. 이게 소곡 부정 판단이고요. 여기 하급법원은 구속돼요. 동일한 사실과 증거 관계 하에서 이전에 제가 1심 재판 때릴 때와 동일한 똑같은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는 구속된다고요. 근데 뭔가 달라지면요. 변경이 철회되면 그때는 구속되지 않아요. 뭐 법령이 변경됐다거나 판례가 변경됐다거나 사실과 증거관계의 변동이 철회되면 그때는 구속되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이죠. 변경이란 말만 나오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됐죠? 동일한 사실과 증거관계 하에서는 구속됩니다. 언제요? 어느 부분에? 법률과 사실 판단에. 어떤 판단에? 소곡 부정 판단에. 즉각 긍정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 지간 판결이 구속되죠. 근데 2심 법원이 한 파기 판결에 대법원이 구속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2심 판결이 대법원 올라갔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 그럼 2심은 대법원 판결에 구속되겠지? 근데 대법원 지도 지간 판결에 지도 구속되겠니 안 되겠니?
당근 되겠지, 이거는. 됐죠? 오케이. 그럼 다 됐네요. 파기판결 구성 이건 이 정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상소각칙으로 넘어가는 거죠. 상소가 이 3개 했습니다. 3개. 이제 나머지 이제 2개 남았어요. 하나 재심, 그리고 특별절차 남았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소임 절차. 거기 보시면요. 상소임 절차. 거기에 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럼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7일 내 항소장이 원심에 들어가는 거죠. 7일 내 항소장이 원심에 원래 신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심. 그러면 기록을 다 정리해서 이 기록을 상급본에 송부하는 거죠. 14일입니다. 14일. 그러면 이 기록 접수 통지를 항소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상대방에게도 하고요. 그리고 기록 접수 통지 전 변호인 선임 된 경우입니다. 그때는 변호인에게 합니다. 이것도 적으세요. 변호인에게도 하는데요. 이 변호인 뽑아내가지고요. 변호인 있죠. 뽑아내가지고요. 기록 접수 통지 전 선임된 경우 이렇게 기록 접수 통지 전 선임된 경우 기록 접수 통지 전 선임이 된 경우 기록 접수 통지 전 선임된 경우 내 발음이 얼마나 또릿또릿한데 안 적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뭔데? 기록 접수 통지 전 선임된 경우. 나는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볼록이 발음하고 저 발음하고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난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정말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또 기분 개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만 강의만 한 것만 해도 벌써 엄청나고요. 내 군대가 바로 청와대 앞이었습니다. 네 표정이 간만에 와가지고 네 표정이 지금 왜 그런 표정인데. 그래. 그러니까 말이죠. 볼록이하고 제 발음을 같은 선상에 제발 그래야죠. 너무 불쾌하고 너무 불쾌. 뭐 쌀도 안 돼가지고 살 이게 살이 뭔데 살이. 아이고. 그 쌀이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식인종이네. 살 먹고 사니까 살. 살 먹고 사니 식인종이 식인종. 참네 웃기지. 볼록이 웃기죠. 자 거기에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을 때 기록 접수 통지 후에 변호인 선임되면 통지할 필요 없어요. 기록 접수 통지 전 변호인 선임되면 최근에 이렇게 아주 구석구석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 변호인 그러면 이게 적시 통지합니다. 이 적시도 혹 바꿀 줄 모르니까 적지라고 기억해. 적지 지는 거의 뒤에 나오잖아요. 적지. 기록 접수 통지를 이렇게 하면요. 이 항소인은 항소 이유서를 20일 이내 보냅니다. 항소 이유서를 20일 이내 보내요. 이유서니까 20일이죠. 이거 10으로 바꾸잖아요.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항소 이유서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걸 읽어보고 답변서를 보내는 거죠. 10일입니다. 답변서는 10일요. 그러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돼요. 그러면 다시 상고장, 서면입니다. 서면. 상고장이 원래의 신고법은 원심으로 가는 거예요. 상고심 아닙니다. 원심. 그러면 이 원심법원은요. 기록을 14일 이내 상급법원에 보내는 거죠. 대법원에. 그러면 기록 통지를 적시 상고인, 상대방, 변호인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그러면 상고인이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를 보냅니다. 자, 상고인이 그러면 지체 없이 보내줘요. 상대방은 답변서를 10일 이내 보냅니다. 똑같죠? 근데 답변서 밑에다가 할 수 있다 적으시고요. 상고심 거기에 답변서 밑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소심이죠. 가운데 항소심의 답변서 보이지? 그 밑에는 하야한다 적으세요. 엉뚱하게 찍어놓는 거 아이가? 답변서가 두 군데 있잖아요. 가운데 답변서가 하나 있고 맨 오른쪽에 답변서 또 하나 있죠. 이 답변서 제출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고요. 항소심 답변서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 나오지도 않거든. 그래 혹시나 싶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상고심의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항소심의 답변서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 이런 차이점도 한번 그냥 보자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항소인과 그 상대방 또는 변호인 이렇게 항소인과 변호인 둘 중에 어느 한 놈한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변호인에게도 하는 거예요.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하는 겁니다. 항소인과 변호인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기록 접수 통지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변호인에게도. 항소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
혹 또는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빵도 옮겨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놈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면 항소심, 상고심 가까운 빵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 빵 옮겨주는 것은요 14입니다. 뭔가 상소심 재판하라고 기록 옮겨주는 거 14고요. 빵 옮겨주는 것도 14죠. 14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볼게요. 원심, 소송기록 점검물 송부, 소송기록 점검물 송부, 소송기록 점검물 송부. 소송기록 그리고 점검물 송부. 자, 원심은요 이제 항소가 제기되면 소송기록 점검물을 상소법원에 송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부할 필요 없이 바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 위반이 명백한 경우,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심에서 그냥 항소를 기각합니다. 자, 항소약 결정이요. 항소약 법률상 방식 위반입니다. 이때 원심이 항소약 결정하는 겁니다. 원심이 상소심에 항소약 결정한다 하면 틀려요.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 위반이 명백하다. 항소심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틀립니다. 원심이 그냥 항소약 결정 때려서 끝내요. 그런데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게 항소 제기가 뭔 법률상 방식 위반이냐? 왜 항소기각 결정을 네가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시항고로 불복은 가능해요. 됐죠? 적시항고 불복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재판이요. 만약에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을 준수했다면, 지켰다면 원심 법원은 기록을 상소심 법원에 송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 법원은요. 자, 공시약 결정이요. 만약에 항소심 절차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피고인 죽었다면 소송 조건 불급이 공소기각 결정이죠. 항소약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공소기각 결정이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는 경우죠. 특히 피고인 사망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항소약 결정이 있습니다. 이 항소약 결정은요. 두 가지 경우에 떨어지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앞번에 원심이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 위반이 명백하면 원심에서 항소약 결정해야 되지. 근데 이 새끼가 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을 넘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항소심 법원이라도 항소약 결정해야 되겠죠. 이 경우와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을 준수했어요. 근데 기록을 넘겼거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항소심 법원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은요. 항소 이유서. 근데 이 항소 이유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직권조사위가 있으면 심리하거든요. 직권조사위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항소기각 결정을 때리겠죠. 이런 경우에 항소기각 결정 때립니다. 됐죠? 항소 이유서가 오지 않고 직권조사위도 없다. 그러면 항소기각 결정 떨어지는 거예요. 항소기각 결정 됐죠? 그 다음에 항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는 항소기각 측법하다. 그런데 항소 이유를 검토해봤는데 항소기각 없다. 그러면 항소기각 판결이죠. 항소기각 판결입니다. 항소기각 판결 됐죠? 만약에 항소유가 있으면요. 그때는 파기합니다. 원심 재판을 파기해요. 1심 재판을 파기해요. 파기해가지고 원칙은요. 스스로 재판하는 자판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자자 판결, 자판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환송도 가능하고 이송도 가능하거든요. 환송과 이송이라 했죠. 환송 그리고 이송. 환송 그리고 이송. 환송은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1심 재판했던 그 법원에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시키는 게 환송이요. 이송은요. 다른 1심 법원에 보내는 게 이송입니다.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게 이송이요. 다를 이자잖아요. 다를 이자, 이송. 다른 법원에 보내는 거. 이게 이송이에요. 자, 언제 이송한다고요? 이송은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이송. 자, 파기 이송이라 했죠. 이송 뒤에 관할 인정이 관할 인정이 법률의 위반. 법률 위반 이렇게 적어볼까요? 관할 인정이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어요.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관할이에요.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 그리고 이제 파기 이송할 때 이게 여기에 빨간 걸로 이렇게 색을 넣어주고요. 여기도 빨간 걸로 이렇게 색을 딱 넣어주고요. 이거는 빨간 거 넣지 마시고 흰 거 같은 거, 검은 거 같은 거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관할 인정이 원심에서 지가 관할권이 없는데요. 지가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제가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심 법원이 이게 원래 합의부 사건인데 단독 지가 관할이 있다고 인정해가지고요. 판결을 한 거예요. 인정해가지고 판결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상소가 되게 됐다고요. 자, 상소심에 올라왔다고요.
지방원 단독이니까 지방법원 합의부에 와 있겠죠. 합의부에서 보니까 관할이 있다라고 인정한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파기하는 거죠. 관할이 있다고 인정한 게 잘못됐으니까 파기해가지고 자, 이 법원에 다시 보내면 안 되겠죠. 이게 합의부 사건이니까 합의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파기이송입니다. 됐죠? 그러니 합의부 사건이면 합의부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합의부를 찾아요. 이제 합의부를 찾는데 합의부가 누굽니까? 지가 합의부잖아요. 찾아보니까 지예요, 지. 토지관할, 여기에 대구 토지관할 갖고 합의부 사건, 내가 합의부네? 대구 토지, 내가 대구네? 내래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1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법률 위반 이런 경우에 이송인데요. 이송인데 단 또 적어볼까요? 단. 자, 항소심 법원이 1심 관할권 있는 경우 이송하지 않고 자, 1심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해요. 단 항소심 법원이 지가 1심 관할권이 있는 경우 이송하지 않고 1심으로 심판합니다. 1심으로 심판. 방금 이거죠. 자기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이송하지 않고 그냥 1심으로 심판합니다. 1심으로 심판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원래 합의부 사건인데 단독 이놈 새끼가 지가 관할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판결을 때렸어요. 근데 항소심에 보니까 이거는 합의부 사건이야. 법관 3명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1심 재판을. 근데 1명 재판 받았어. 잘못된 거니까 파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합의부를 찾아서 갖다 줘야 돼. 합의부한테 줘야 돼. 근데 그 합의부가 지라면 지가 1심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 보내지 않고 지가 그냥 1심으로 재판한다는 게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고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리고 파기환송은 그러면 뭐냐? 파기환송도 이걸 이해해 버리세요. 파기환송은요. 자, 이 상급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해서 다시 네가 다시 잡힐 재판에 이렇게 보내는 게 환송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송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 환송은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요놈이 관할권이 있다고요. 앞에는 관할권이 없는데 이 새끼가 내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놈은요. 관할권이 있다고요. 지가 관할권이 있어요. 또 자, 수송조건 구비가 되었다고요. 그럼 지가 재판해야 되지. 실체 재판이요. 소송조건 구비됐으니까. 근데 이 새끼가 지가 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할권 없어. 그럼 뭐 때리겠노? 지가 관할권 없다고 착각했으면 뭐 때리겠노? 관할 위반 판결 때렸겠죠. 그 다음 수송조건이 구비됐는데 지가 불구비라고 생각했으면 뭐 때리겠노? 형식 재판 때리겠죠. 공소유학 결정, 공소유학 판결 때리겠죠. 근데 상급법원에서 딱 보니까요. 수송조건 구비되어 있단 말이죠. 관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자, 관할 위반 판결, 공소유학 판결 결정 때린 거 다 파기해가지고요. 야 임마, 네 관할권 다 있고 수송조건 구비됐다 이 새끼야. 빨리 재판해라 임마. 실재판해.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환송이요. 환송. 됐죠. 이것도 그냥 이해해버리세요. 근데 자, 환송 그리고 이송, 특히 이송을 물어보니까 이송 이것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여기 글자가 똑같잖아요. 이송은 인정이, 그것도 자, 거기에 파기환송, 이송까지 다 했지. 그다음 공통파기 이거는 들어 물어봐요, 그죠? 국가직에는 참 많이 물어보고요. 공통파기는 뭔데?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분에 공통되는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 옆에 그림 볼게요. 자, 갑과 을 재판 받았습니다. 갑은요, 갑은 저고요. 을은 볼록입니다. 을은요, 이게 관할 위반이라고 상소 얘기했고, 저는 사실 오인이라고 상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볼록아, 네가 뭘 법을 아나? 내가 안다 이가. 근데 내한테 묻어가라라고 했더니 싫다 하는 거예요. 볼록이가.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볼록이는 관할 위반, 저는 사실 오인. 당연히 누구의 상소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의 상소유가 타당한 거죠. 볼록이는요, 상소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원래 그 갑의 어떤 상소유는 상소유가 없으니까 원래는 기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상소유가 타당하니까 1심 재판을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내가 제기한 상소유 있죠. 이것이 갑에게도 공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심의 이 재판이 똑같이 저뿐만 아니라 을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사실 오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잘 미친 거예요. 이러면 전부 다 같이 파기해 주겠다.
그게 공평이 맞다. 이게 공통파기입니다. 둘 다 같이 파괴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비약적 상고와 상고심 판결의 정적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죠. 자, 비약적 상고는 1심에서 2심을 건너뛰고 바로 대법원 올라가는 게 비약적 상고. 됐죠? 넘어가고. 그 다음 상고심 판결의 정적. 1심, 2심, 3심인데요. 이 3심이요, 3심, 이 판결서, 이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상고심 판결서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요. 이 오류를 바로 잡는 것. 이게 바로 상고심 판결의 정적입니다. 됐죠? 이거는 3심 절차예요. 그러니까 상고심 판결을 한 법관이 정정 절차에 관여해도 되죠? 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 했고요. 오히려 거기서 더 중요해요. 상고심 판결의 정정은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제척 거기서 오히려 더 많이 물어봤거든요. 자, 됐고 이 신청은요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10일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심 판결 선고된 때부터 10일. 근데 직권도 가능하거든요. 직권은 기간 제한 없습니다. 상고심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간 제한 없어요. 검사 피고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10일이고요.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은 판결입니다. 상고심 판결의 정정 판결이거든요. 판결입니다. 판결. 결정 아니에요. 판결. 자, 상고심 판결의 정정이 가능하니까 판결이 선고되고 정정 신청이 있으면 정정 신청에 따른 판결이 정정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는 확정 시기가 뒤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우리 다수는요. 이거는 명백한 오류만 바로잡는 것이라서 선고와 동시에 확정은 된다고 합니다. 정정 신청이 있다 해서 정정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확정 시기가 뒤로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확정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일단 보통항고하고 적시항고가 보이네요. 자, 보통항고 허용되는 거 쭉 있죠. 허용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허용되지 않는 것 이런 건 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다 허용 안 되죠. 원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허용되는 거 구보압감 나오죠. 구보압감. 구보압 그 밑에 2번의 감. 구보압감. 구속된 피고인의 집행유통권의 제한 결정. 이게 바로 구금에 관한 결정이죠. 구금에 관한 결정.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 이거 구금에 관한 결정이죠. 보정금 납입적으로 구속된 피해자, 구속된 피해자 석방 결정. 이거는 우리 지방원 판사가 하는 재판은 원래 불복이 안 되는데 되는 경우죠, 이게. 그쵸? 보통항고 된다 있잖아요. 왜? 피고인 보석 결정이 보통항고 되잖아요. 이걸 피해자한테 추정한 게 피해자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통항고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허용되지 않는 거, 거기 그 1번 관할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은 많이 물어보죠. 국서명령 스님 청구 기각 결정 불복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도 많이 물어보죠. 공장 변경 허가 결정 불복 안 되죠. 6번도 많이 물어봐요.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석방 결정 당연히 불복 안 되죠. 근데 뭐는 된다고요? 보석 결정, 보석 결정, 보석 결정. 그러니까 이거 6번하고 그 옆에 허용되는 5번을 비교하셔야죠. 6번하고 허용되는 5번을 비교하셔야죠. 6번하고 허용되는 5번이 다르죠. 그 허용되는 경우에 5번도 구속적부심에서 떨어지는 결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석 결정은 보통항고 되잖아요. 근데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은 불복이 안 되죠. 그 다음 재정신청 공세 결정 이것도 불복 안 된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 10번도 나오잖아요.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 간이공판 개시, 그리고 취소 결정 불복 안 되죠.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불선정 결정, 해임 결정 이런 것도 다 불복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 적시항고. 이 적시항고는요, 여러분 그 각각을 다 암기하고 있죠. 내가 적시항고 두 문자 땄더니 쌤, 내가 몇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쌤, 적시항고 되는 두 문자는 도저히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쌤 거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래서 알겠다. 니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래 니 알아서 암기해라.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너가 알아서 하세요. 너가 알아서 하세요. 내한테 뭐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너가 알아서 하세요. 너가 알아서 해요. 자, 적시항고 되는 거는 그 각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이 집의 비상구 공기 참 제과정 그 뒤에요. 배속 보면 감해라고 했는데 한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게 암기하고 싶어도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 각각을 공부할 때 적시항고 나는 이거 쉽게 판단이 된다 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지문 나올 때마다 지문 나올 때마다는 적시항고 되고 안 되고 쉽게 파악이 된다 하면 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이거 해요? 그 각각이 틀리지 않고 파악이 되는데. 혹 안 되면 한번 암기를 한번 쭉 해보시라고요. 됐죠?
나왔던 거는 2번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소 기각 결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오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 이거 나오잖아요. 이 적시항고 되잖아요. 공소기각 결정 적시항고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특히 8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 적시항고 돼요. 우리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우리 간이약 결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그냥 기각 결정이 있죠. 수송지원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일 다른 기각 결정이요. 그 다음, 기피 사유가 없어서 기각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적시항고 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우리 수송지원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요, 적시항고를 제기해도 재판 집행이 정지가 안 되고요. 기피 사유가 없어서 한 기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는 통상의 적시항고니까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요. 이런 것들은 두 개를 비교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이거 많이 나오죠. 적시항고 된다는 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요. 재심 개시 결정 기각 결정 이거 적시항고 된다는 것도 많이 물어보죠. 됐죠? 그다음 과태료 이 과태료를 많이 물어봐요. 적시항고 되죠? 이 과태료 돈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12번도 나오긴 하거든요. 정재판 청구 기각 결정 적시항고 되고요. 배상 명령 적시항고 되죠. 이거는 7일이라는 거, 3일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17번에 감치 처분 이거 적시항고 되죠. 그다음에 그다음 상속권 회복 청구, 정재판 청구 회복 청구에 대한 허브에 관한 결정도 적시항고 됩니다. 됐고 이건 여러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적시항고 허용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1번에 보석 결정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보석 결정 적시항고 안 돼요. 그리고 2번 지방원 판사 이건 적시항고 안 되죠. 구속 집행정지 적시항고 안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1, 2, 3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간단히 기억해야죠. 5번에 재정 신청에 대한 공소의 결정 이거 불복 안 되죠. 적시항고 안 되죠. 이런 것들. 나머지 다 이런 것들은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이 준항고는 여러분 사기안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준항고죠. 그 다음에 재판장이요. 수명법관 재판인 명령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도 준항고죠. 사기안의 처분이 어떤 거요? 구수한 변호입니다. 구검, 압수, 압수물의 환부, 별다심의 변호인 참여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 준항고입니다.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할 법원에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할 법원에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넣으면요.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틀렸니? 물어보니까 준항고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준항고거든요. 그죠?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할 법원에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곧 준항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준항고 가능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준항고예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어요. 자, 여기 구검. 여기에서 이제 판례 2개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구검. 뭔데요? 접견교통권 침해, 구검장소 임의적 변경. 딱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게 수사기관이 접견교통을 침해한다. 또 구검장소를 임의적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구검에 관한 처분이 되겠죠. 접견교통권 침해, 구검장소 임의적 변경. 이게 바로 이 구검에 관한 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거기에 압수물의 환부. 압수에는요, 뽑아내가지고 압수에는 어떤 게 있어요? 검사가 압수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것. 검사가 압수영장 청구하지 않은 것. 검사가 압수영장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압수영장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게 압수에 관한 처분이가 아니가? 압수에 관한 처분 X. 검사가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이것이 압수에 관한 처분인가? X. 아닙니다. 압수에 관한 처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가 압수영장 청구도 하지 않은, 그래 압수하지 않은 이것을 압수에 관한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준항고를 제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압수물의 환부 있잖아요. 압수물의 환부는 뽑아내가지고 이 뭔데요? 압수물의 환부에는 법원이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것.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 검사 인도 거부. 자,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을 때 검사의 인도 거부. 검사 인도 거부.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 검사의 인도 거부예요.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 검사의 인도 거부. 이것이 환부에 관한 처분 X. 환부에 관한 처분 X. 환부에 관한 처분 X.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인도 거부가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X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준항고 제기 못합니다. 자, 환부에 관한 처분이 잘못돼서 준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소 전이어야 돼요. 적어도 기소 전에 압수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돼버리고 나면 더 이상 환부에 관한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요. 이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민사소송.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민사소송이지 준항고 아닙니다. 준항고 아니고 이 경우는 민사소송. 자, 이거는 환부에 관한 처분 X라고 했죠. 그 옆에다 셰퍼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민사소송. 민사소송 가능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민사소송 가능. 이는 민사소송이에요. 준항고 아닙니다. 민사소송. 준항고 안 돼. 됐죠? 이런 판례들 기억하면 되죠. 자, 피해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이건 준항고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거기 재판장 수명법 간의 재판 뭔데? 기구악감정이죠. 기구한 악감정. 이걸 몰라도 돼. 여기에 이제 준항고입니다. 예, 수속 법관 속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상급법원 아닙니다. 법관 속 법원이에요. CF예요. 상급법원 X라고. 혹시나 상급법원 하면 다 틀릴 겁니다. 아마. 상급법원 하는 게 아니고요. 법관 속 법원에 신청하는 게 준항고는. 법관 속 법원. 재판상 준항고는요. 법관 속 법원에 한다고요. 그래서 준항고는 엄밀하게 상소가 아니에요. 상소는 상급법원의 하소연이죠. 근데 준항고요. 이 재판상 준항고 있잖아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재판의 경우에 이 법관 속 법원에다 불복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상급법원이 아니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상소는 아닙니다. 이거는. 3일 내에 하는 기간 제한도 있죠. 그 밑에 사상 준항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 정리되어 있네요. 자, 접경유통권 제한하는 처분. 또 하나 구금장소 임의적 변경이죠. 구금장소 임의적 변경이죠. 그 다음 해당되지 않는 건요. 압수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검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은 판사의 재판 이런 것들요. 됐죠? 그 다음 재심. 10분 쉬었다 할게.